한국이랑은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태국 현대자동차 공장에선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로 인해 이제는 태국 정부까지도 근로자들을 나무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파업은 점점 더 큰 파업으로 이어져 삼성은 물론이고 LG, SK, 그리고 미국의 큰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기업들은 추가 투자까지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현대자동차 측에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으로 맞붙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 판타퐁이에요. 올해 26살이고 태국 상무부 해외투자 분석팀에서 일하는 신임 과장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얼마 전에 태국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좋은 기회들을 두고 왜 태국으로 돌아왔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저는 늘 당당하게 대답했죠.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 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혁신이었어요. 그 수업에서 한국의 발전 사례를 깊이 있게 다뤘는데 저는 그때부터 한국 기업들의 팬이 됐죠.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보유한 나라. 그런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상무부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태국 동부경제회랑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였죠.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라 5,000명의 태국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꿈의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그때 밤늦게까지 남아서 투자 계획서를 꼼꼼히 읽었죠. 현대자동차가 가져올 미래 기술들, 청년들의 일자리, 태국의 산업 발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완벽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7시에 출근해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판타퐁 과장님, 큰일 났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대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노사 갈등이려니 했죠. 태국에서 파업이라는 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임금 3배 인상, 휴가기간 3배 연장. 더 충격적인 건 일부 노동자들이 공장 기계를 파손하고 한국인 관리자들을 감금했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켰어요. 현대차 공장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죠. 하버드에서 배운 위기관리 이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와 달랐죠. 제가 아무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책을 제안해도 윗선에서는 이런 일은 늘 있었어. 곧 잠잠해질 거야. 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정말 속이 탔죠. 이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유학했던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업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고요. 직원들의 복지와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문화,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중한 기업들을 이렇게 내쫓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경영 이론들, 산업 발전 전략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상황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죠. 창밖 방콕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현대, LG의 간판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그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다음날 아침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 공장에서도 파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현대차보다 더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국장님께 보고를 올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뿐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하버드 졸업장도 뛰어난 실력도 열정도.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졸업 논문을 바라봤어요.
태국 마이너스 한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저 공허한 말뿐이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전략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번 사태로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태국의 미래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제가 상무부 해외투자 분석팀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선배들은 저를 태국 투자 유치의 미래라고 불렀고 저 역시 자부심이 넘쳤죠. 특히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과 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자동차 파업 소식이 전해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죠.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예전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출근길인데 이제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도 파업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현대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어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계속해서 구역질이 났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퀭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동료들도 술렁이고 있었어요. 나탈리 들었어? 삼성 노조가 공장 전체를 점거했대. 관리자들이 감금됐다는 소문도 있어.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인할수록 가슴만 더 답답해졌죠. 그때 문득 지난달 삼성전자 부사장님과의 미팅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태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싶어 하셨는지. 판타퐁 씨, 우리는 단순한 공장이 아닌 미래를 짓고 싶습니다. 태국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이제는 그저 꿈이 되어버렸네요.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왔어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태국 공장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년간의 노력이, 수많은 협상이, 그리고 우리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국장님께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상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국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돌아온 건 여전히 안일한 대응뿐이었어요. 진정해요, 판타퐁 과장. 이런 일은 늘 있어왔고 결국 해결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요. SNS에서는 끔찍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죠. 일부 파업 참가자들이 한국인 관리자들을 모욕하는 영상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더 큰 충격은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LG전자까지 태국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제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었죠. 바로 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매일 밤 야근을 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서를 다시 읽어보곤 했어요. 그들이 가져오려 했던 기술들, 일자리들, 그리고 미래. 모든 게 너무나 완벽했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걸 놓치고 있었죠. 특히 가슴 아픈 건 젊은 태국 엔지니어들의 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공장 근처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과장님, 정말 한국 기업들이 다 떠나가나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밤늦게 사무실 창밖을 보면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와요. 그 중에는 한국 기업들의 간판도 많죠. 삼성, 현대, LG. 하지만 이제 곧 저 불빛들이 하나둘 꺼질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함께 어두워질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워요. 제 책상 서랍 속에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태국-한국 산업협력 2030 비전 보고서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국의 미래를 밝힐 청사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 뭉치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조금만 더 한국 기업들의 진심을 이해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누르죠. 태국 상무부의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제가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죠. 동료들은 모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창백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평소에는 시끌벅적했던 사무실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의 태국 특파원인 제니퍼였죠. 그녀는 저의 하버드 동창이에요. 나탈리, 지금 인텔 뉴스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확인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인텔이 태국 투자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방콕 외곽에 건설 예정이었던 3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그것도 취소라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전 마치 도미노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태국 철수 소식이 연이어 터져나왔죠. 폭스콘이 태국 철수를 선언했어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인 폭스콘의 결정은 태국 전자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죠. 그들이 밝힌 철수 이유가 더 가슴 아팠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태국의 공급망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라는 거였어요.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아마존과 구글의 철수 소식도 들려왔어요. 아마존은 방콕에 계획했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취소했고 구글은 8천억 원 규모의 기술허브 설립 계획을 접었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것, 꿈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CNN은 특별 보도를 내보냈어요. 동남아 공급망의 새로운 위기, 태국의 몰락과 라오스의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죠. 제니퍼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였는데 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국은 지난 10년간 노사 갈등 해결에 실패했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라는 문구가 특히 가슴을 찔렀죠.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시기에 라오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어요. 삼성전자가 라오스 사바나 경제특구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연간 3천만 대의 스마트폰과 500만 개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이건 원래 태국이 가져올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각종 외신 보도를 모니터링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하는 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태국 산업의 종말, 과도한 민족주의가 부른 참사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블룸버그는 아예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 라오스가 태국을 대체하다라는 기사를 표지로 실었어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태국 청년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죠. 공대생들은 우리가 꿈꾸던 일자리는 이제 라오스로 가는 건가요? 라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충격은 우리 부모님의 회사에서도 왔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은 삼성전자의 2차 협력사였거든요. 이제 그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35년간 일구어오신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어머니는 전화통화에서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하버드 졸업 앨범을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태국을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제 포부가 적혀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이제는 그저 부끄러울 뿐이에요. 창밖의 방콕 야경이 점점 흐릿해 보이는 건 제 눈에 고인 눈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두워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분석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세계은행은 태국 경제 위기 산업 공동화의 시작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고 IMF는 태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특히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정말 가슴을 후벼 팠어요. 태국은 지난 20년간 산업 고도화의 기회를 놓쳤으며 이번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는 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거든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에 출근했어요.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귀에 동료들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나탈리 TSMC도 태국 투자를 재검토한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데 방콕 근교에 12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었거든요. 그것마저 무산된다면 점심시간에 옛 스승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버드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린다 교수님이었죠. 나탈리 CNN 보도 봤어. 많이 힘들지? 그 교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교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한 법이지. 오후에는 더 암울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기업들도 태국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기업들이죠. 특히 도요타의 결정은 치명적이었어요. 태국은 그동안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위험해진 거예요. 저녁이 되자 방콕 증시는 패닉에 빠졌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고 태국 바트와 가치는 급락했죠. 전자,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하한가를 기록했고 시장에는 공포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날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상황을 지켜봤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마치 악몽 같았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문득 한국에서 유학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한국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었는데 그곳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기업의 성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말로 들렸는데 이제야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그 소중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요.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전략이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제 위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버지는 35년 전 단돈 100만 바트로 회사를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단순한 부품만 만들다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기회를 잡으셨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2차 협력사가 되면서 회사가 크게 성장했죠. 나탈리, 우리 회사가 삼성 품질 인증을 받았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셨죠. 직원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셨고 공장 시설도 계속 개선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회사는 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우리 같은 협력업체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어제 저녁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회사 사정을 털어놓으셨어요. 이제 주물량이 90% 이상 줄었어.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처음 들었어요. 300명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 10년 이상 함께 해온 가족 같은 분들이죠. 매주 토요일이면 아버지는 직원들과 함께 공장 청소를 하시고 어머니는 직원들 간식을 직접 만드셨어요. 명절이면 모든 직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셨죠. 그런 우리 회사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상무부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된다는 거였죠. 판타폰 과장 미안하지만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은 의미가 없어요. 팀장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했던 태국 산업 고도화 계획, 청년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옛 동료가 찾아왔어요. 지금은 대형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수진이었죠. 나탈리 괜찮아? 요즘 업계에서 내 얘기가 많이 나와. 제가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도
태국 정부의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는 것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거든요. 상황이 심각해. 지금 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어. 수진이 전해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일본 기업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도요타가 태국 공장의 생산량을 50%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제 동기 중 한 명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나탈리, 난 싱가포르로 갈 거야. 여기선 더 이상 미래가 없어.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최근에 헤드헌터들의 연락을 몇 번 받았거든요. 다들 해외 이직을 제안하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오랜만에 식사를 했어요.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나탈리, 내가 하버드에서 배운 걸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전략이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해 보였거든요. 밤늦게 제 방에서 옛 앨범을 뒤적여 봤어요. 5년 전 한국 연수 시절 찍은 사진들이 나왔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때 한국의 선진적인 노사 문화에 얼마나 감동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투명한 승진제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다음날 아침 회사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국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부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창백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신규 프로젝트 팀이 가장 먼저 정리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제가 이끌던 팀이에요.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방콕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죠. 삼성, 현대, LG. 그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떠나면 이 도시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방콕 청년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다는 거였어요. 3,000명의 청년들에게 첨단 기술 교육을 제공하려던 프로젝트였는데 그들의 꿈도 함께 무너져버린 거죠. 밤에는 부모님 회사에 들러봤어요. 평소 같으면 야근하는 직원들로 붐볐을 공장이 조용했어요. 기계들은 대부분 멈춰 있었고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 있었죠.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는 직원들 퇴직금 계산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이제 우리 가족의 35년 역사를 가진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300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요. 더구나 우리 회사 같은 곳이 태국 전역에 수백 개는 될 거예요. 그들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겠죠. 요즘 들어 자주 악몽을 꿔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고 태국의 산업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꿈이에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조금만 더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이해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누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너진 꿈과 후회뿐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수완나폰 국제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판타폰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공항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입국장은 귀국하는 태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만 5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국했습니다. 입국심사대 책임자의 보고였죠.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추방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중 태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입국장 한쪽에서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추방된 사람들 중 일부가 피켓을 들고 외치기 시작했죠. 우리를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파업하는 사람들 대신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왜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년간 일했어요. 비록 불법 체류자였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았죠. 에어컨 있는 작업장 정시 퇴근 휴게 시간 보장. 태국 공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점심때쯤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공항으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 가족들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다니 말이 되나요? 또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월급이 태국 평균 임금의 2배 정도였다고 해요. 게다가 각종 복리후생까지 따지면 정말 좋은 일자리였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파업 중인 공장 노동자들이 직접 공항으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과한 게 아니에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잖아요. 한 노동자가 외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주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저녁이 되자 방콕의 주요 도로가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진 거죠. 약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공항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CNN을 비롯한 외신 기자들이 취재 허가를 요청했고 이제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질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도 상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통론씨, 내일은 더 많은 추방자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국심사대 책임자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공항에 남아 있었어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 방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한 20대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과장님, 저는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배운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걸 어디서 써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한국에서 쫓겨난 태국인들이 계속해서 입국하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공항에 머물며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하는지, 얼마나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요. 한 40대 남성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어요. 점심시간 저는 잠시 공항 카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죠. 과장님, 저는 서울대에서 유학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직접 봤죠.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파업 중인 노동자들과 추방 귀국자들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경찰이 투입되어 겨우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이제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사회적 분열로 번지고 있었죠. 밤이 되어 공항을 나서는데 한 노인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잃으면 우리 손주들의 미래도 함께 잃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이제 태국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예요. 한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오늘도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었네요. 신뢰는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쓰라린 교훈뿐이에요. 태국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흐릿해 보이네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저의 새로운 숙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